독재자냐 아니냐를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러시아의 푸틴이 이재용과 삼성에게 러시아의 미래를 맡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옛 소련 시절 전 세계를 호령하던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삼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더 편한 것으로 대체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생각을 할 수 있느냐가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두 발로 수고스럽게 걸어다니던 인간은 소나 말, 당나귀 등의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하더니 자전거라는, 자동차라는, 비행기라는, 선박이라는 운송수단을 고안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봐야겠죠. 1774년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은 산업혁명에 불을 당겼습니다. 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왕복시켜 동력을 얻는 증기기관은 이제껏 사용된 사람이나 가축, 수력, 풍력 등 인류가 이용해온 그 어떤 동력원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철도와 함께 등장한 기차는 고작 시속 40km에 불과했으나 고속철도가 등장하면서 그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시속 1000km에 육박하는 전투기는 더 이상 신기하기만 한 물건은 아닙니다. 참고로 록히드 마틴이 1976년에 개발한 블랙버드는 최대 시속이 마하 3.3, 즉 시속 3530km에 이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행기가 가장 편안한 운송수단이지만 물건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운송수단은 단연 선박입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출을 하는 한국의 경우 전체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동하고 전 세계 수출 물동량의 95% 이상이 선박에 실려 이동합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비행기가 아닌 선박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비행기는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싸다는 단점이, 선박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행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물건을 실을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죠.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화주는 선박을 이용해 물건을 실어 나릅니다. 전 세계를 두고 5대양 6대륙이라고 합니다. 5개의 대양과 6개의 대륙으로 구분한다는 의미인데 사실 세계 지도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는 한 대륙에 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처럼 바다를 건너야 또는 하늘을 날아야 도달할 수 있는 땅이 아닌 육지로 걸어가도 도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유럽에서는 인도에서 후추를 구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바닷길을 찾았습니다. 유럽에서 인도를 가려면 현재 터키를 지나 중동을 거치면 됩니다만 유럽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슬림이 사는 중동은 이교도가 드실거리는 위험한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은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인도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 특히 아프리카를 빙 둘러가는 바닷길 개척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대항해의 시대가 시작된 건데요. 1492년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기 위해 대항해를 시작했고 마침내 인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을 인도로 알았습니다. 실상은 신대륙, 정확히는 미국 아래 바하마의 산살바도르 섬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1498년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돌아 드디어 진짜 인도에 도착하면서 유럽과 인도를 잇는 바닷길이 개척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가장 짧은 바닷길은 500년 이상 사용 중인 바닷길, 즉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경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가장 짧은 코스가 아닙니다. 더 짧은 바닷길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을 가로지르는 북극항로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지도는 왜곡이 심합니다. 위도와 경도를 모두 직선으로 표기하는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이 도법은 남극과 북극을 과도하게 커 보이는 착시 현상을 유발합니다. 일례로 하와이와 일본은 아주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어쨌든 만약 북극 항로를 이용한다면 현재 사용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하는 경로 또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오는 경로보다 그 경로가 훨씬 더 단축됩니다. 무려 열흘가량 줄어들죠.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과 한국의 부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로테르담 항구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 인도양을 거치는 경로를 통하게 되는데 그 거리는 약 2만 km로 40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로테르담에서 북극 항로를 거친다면 그 거리는 13,000km로 30일이 소요됩니다. 즉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 열흘이 줄어들기 때문에 짧아진 거리에 따른 저렴한 운임뿐 아니라 배송일이 줄어들고 무엇보다 환경오염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죠.
그런데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행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극해를 머리에 짊어진 러시아인데요. 모든 면에서 우수한 북극 항로지만 북극 항로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죠. 물론 지구 온난화로 얼음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 녹아버리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이고 현재는 얼음을 깨지 않으면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북극 항로의 절반가량이 연안과 접했다는 이유로 이 항로를 이용할 때는 러시아 쇄빙선의 에스코트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즉 통행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쇄빙선으로 에스코트 해주는 대가로 비용을 청구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것에 큰 불편함이 뒤따르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타국 선박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소련의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이 북극 항로를 어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개최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한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교통과 통신, 관광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체결된 연해주 등 극동지역의 신항만 투자권 및 북극 항로 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강조했죠. 미국 역시 이러한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척에 민감한 상황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해양경비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러시아가 항행과 무역의 자유 등 기존의 해양 규칙에 도전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역에 방해받지 않는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북극 항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유일한 선박, 쇄빙선이 있느냐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북극해의 얼음을 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일반 선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반 컨테이너 선박이 북극해를 운행하려고 나섰다가는 현실판 타이타닉이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얼음을 깨부수며 나아갈 수 있는 선박은 한국의 3대 조선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 유일한데 그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쇄빙선 분야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 쇄빙선을 가장 잘 만드는 기업이자 세계 최초로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양방향 쇄빙 유조선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사실 러시아에게 꼭 필요한 이 쇄빙선을 만들 기술력을 러시아 조선소들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 전 삼성중공업에게 3조 원짜리 초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선박 수주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에 필요한 쇄빙 셔틀 탱커 7척과 내빙 LNG 운반선 6척, 총 13척입니다. 셔틀 탱커란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시설에서 탱크를 가득 채운 후 육지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쇄빙선의 기능까지 갖추면 이것이 바로 쇄빙 셔틀 탱커이고 내빙 LNG 운반선은 수면의 얼음이나 빙산의 대비가 가능한 LNG 운반선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러시아라는 국가는 북극 항로만큼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과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천연가스인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생산량 2위를 기록 중인 러시아는 몇 년 전부터 북극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극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의 영토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노바텍은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해 북극의 야말반도에서 LNG를 뽑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야말이라는 단어는 네네츠어로 세상의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북극해와 맞닿아 있으며 그동안 푸틴은 이 야말반도에서 LNG를 뽑아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게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등장합니다. 삼성중공업이 2005년 얼음을 깨며 전후진이 가능한 양방향 쇄빙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죠.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기업이 쇄빙 LNG선을 건조할 수 있다는 기술력을 공개하면서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야말반도의 LNG를 뽑아내기로 결정하는데요. 사실상 야말반도는 러시아의 미래와 같습니다. 러시아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80%이자 전세계 매장량의 13%를 차지하는 12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뽑아 올리면 천연가스 부문에 있어서만큼은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푸틴은 노바텍으로 하여금 모든 LNG 운반선은 한국에게 발주하도록 주문합니다. 결국 2014년 대우조선해양에게 15척의 쇄빙 LNG선을 발주했는데 한 척에 3,600억 원을 넘는 초대형 발주였죠. 총 15조 원짜리 계약입니다. 30조 원을 투자한 LNG 프로젝트에 15조 원짜리 쇄빙 LNG선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그러다 2017년 1호선을 러시아로 인도한 후 명명식이 열렸을 때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극찬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총 길이 299m, 폭 50m의 이 선박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부수며 전진합니다. 얼음과 직접 맞닿는 선수와 선미 부분에는 조선업 사상 최초로 70mm 초고강도 특수강판을 사용해 이목을 끌기도 했죠. 아크7급이라고 명명된 이 선박이 없다면 러시아는 1년에 3개월밖에 LNG를 운반할 수 없지만 대우조선해양 덕분에 이제는 1년 내내 북극해를 오가며 1650만 톤의 LNG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푸틴이 또 한 번 한국에게 대형 발주를 넣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게 쉐빙 LNG선을 각각 4척씩 총 8척을 발주한 것이죠. LNG선 자체도 고부가 가치 선박이지만 쉐빙 LNG선은 특수기능을 갖춘 관계로 척당 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초부가가치 선종에 속하는데 2014년 15척에 이어 올해 또 8척을 주문한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4척에 대한 슬롯 계약을 완료했고 삼성중공업은 2척은 확정, 2척은 옵션 물량으로 확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원래 러시아는 국영 조선소인 즈베즈다라는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가장 좋은 그림이 됩니다. 국영이니만큼 조선소가 수주하는 금액을 얼마든지 후려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세금으로 걷어 곳간을 두둑히 채울 수도 있고 러시아 조선업의 발전도 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즈베즈다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군함 및 핵잠수함에 특화된 관계로 상선 기술력은 부족한 겁니다. 냉전 시대의 주인공이었던 만큼 조선업도 발전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러시아는 오로지 전쟁을 위한 선박에 집중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세계 패권을 잡겠다는 목표 하나로 오로지 군함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쉐빙 LNG선 등을 건조할 능력이 없어 20조 원의 가까운 돈을 한국 기업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러시아는 이렇게 부족한 기술력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중이며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든 그렇지 않든 현재 러시아라는 국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는 한국이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넘어 전 세계 조선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점도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발전시켜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